너는 바다였고 나는 절벽이었다. 너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고요히 뒷걸음치는 것. 사랑은 그렇게 매일을 내게서 물러나는 것이었다. 서덕준 시선집의 고요한 침시입니다. 나의 여름이 모든 색을 잃고 흑백이 되어도 좋습니다. 내가 세상의 꽃들과 들풀, 숲의 색을 모두 훔쳐올 테니 전부 그대의 것 하십시오. 그러니 그대는 나의 여름이 되세요. 서덕준 시선집의 도둑이 든 여름입니다. 안녕하세요. 밤의 산책 밤지기 소풍입니다. 입추가 지났어요. 늦은 밤 여전히 여름의 열기가 남아있긴 하지만 조금씩 우리에게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이 서덕준 시선집의 그대는 나의 여름이 되세요 라는 책인데요. 가을을 먼저 보는 느낌이랄까요. 요즘 주변 지인분들에게 추천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대지 11부 18화입니다. 가을이 오기 전에 대지를 다 낭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지금은 묵직한 대문이 뒤로 활짝 열렸고 요즘에는 아무나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기 때문에 굵직한 쇠 경첩이 달린 대문을 닫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 보니 마당들과 방들은 한 방에 한 가족씩 새를 들어 살아가는 천한 사람들로 가득 들어찼고 집안은 누추하고 노송들은 잘려버렸고 그나마 서 있는 것들도 죽어가는 중이었으며 마당의 연못들은 쓰레기로 가득 메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첫 번째 집 마당에 서서 소리쳐 불렀다. 양이라는 창녀는 어디에 있어? 발이 3개 달린 동글 의자에 올라앉아 신발 바닥을 꿰매고 있던 여자가 머리를 들더니 마당으로 통하는 연문을 고개로 가리키고는 남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는데 이력이 났는지 다시 바느질을 계속했다. 왕룡이 문으로 가서 두드리니까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늘 밤은 일이 끝났어요. 밤새도록 또 일을 하려면 잠을 자둬야 하니까 어서 가세요. 하지만 그가 다시 문을 두드리자 목소리가 외쳤다. 누구세요? 그는 어쨌든 꼭 안으로 들어가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또다시 두드렸다. 마침내 발을 질질 끄는 소리가 나더니 별로 젊지도 않고 지친 얼굴에 두툼한 입술이 축 늘어지고 이마에는 흉측하게 하얀 칠을 하고 입과 뺨에 바른 빨간 화장을 아직 씻지도 않은 여자가 문을 열고 그를 내다보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난 밤이 될 때까지 이제 할 수 없어요. 생각이 있다면 저녁에 얼마든지 일찍 와도 좋지만 지금은 잠을 자야 된다고요. 하지만 그 여자의 꼴만 봐도 속이 뒤집히고 아들이 이곳에 왔었다는 것을 상상하면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왕룡은 험악하게 그녀의 얘기를 가로막고 말했다. 난 당신 같은 건 필요하지 않으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야. 내 아들 때문이지. 그리고 그는 아들 때문에 갑자기 울음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러자 여자가 물었다. 아니 그래서 당신 아들이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룡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애가 어젯밤 이곳에 왔었어. 아니 어젯밤 이곳을 찾아던 남자들은 많아요. 여자가 대답했다. 그러니까 어느 남자가 당신 아들인지 난 모른다고요. 그러자 왕룡이 애원하듯 그녀에게 말했다. 나이에 비하면 키가 크지만 그래도 아직 어른이 아니어서 나로서는 그 애가 여자를 감히 가까이 하려고 한다는 것을 꿈도 꾸지 못했지. 어서 어리고 호리호리한 총각을 기억해봐. 그리고 기억이 나자 그녀가 대답했다. 2사람이 왔었는데 한 젊은 남자는 코끝이 하늘 향해 치솟아 있었고 눈을 보니까 꽤나 잘난치 않은 사람 같고 한쪽으로 모자를 비스듬히 쓰지는 않았나요? 그리고 다른 남자는 당신 말만 따라서 어른이 되고 싶어하는 키가 크고 몸집도 큰 총각이었고요. 그리고 왕룡이 말했다. 그래 바로 걔 말이야. 그 애가 내 아들이지. 근데 그래서 당신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데요? 여자가 말했다.
그러자 왕눈이 열을 올려 말했다. 이게 문제야. 만일 그가 혹시 또 찾아오는 경우가 있으면 그를 쫓아버려. 어른만 상대하고 싶다는 얘기를 해. 당신 마음대로 무슨 얘기라도 하라고. 그리고 당신이 그 애를 쫓아버릴 때마다 내가 당신 손에 2배 은하를 쥐어주겠어. 그랬더니 여자가 마음 놓고 웃더니 갑자기 유쾌한 기분이 되어 말했다. 아니 뭐 일을 안 한다고 해도 뭐 돈을 준다는데 이런 제안을 누가 마다하겠어요? 뭐 그러니까 그건 나도 좋아요. 내가 뭐 어른들을 좋아하고 어린 사내 아이들은 별로 재미가 없는 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그녀는 이 말을 하며 왕눈에게 머리를 끄덕이고 겨눈질로 쳐다보았다. 그는 여자의 추악한 얼굴이 역겨워 황급히 말했다. 그럼 됐어. 그는 얼른 몸을 돌려 집으로 향했고 걸어가는 동안 그는 여자가 머리에 떠오를 때의 역겨움을 떨쳐버리려고 침을 뱉고 또 뱉었다. 그래서 그는 그날로 토추엔에게 말했다. 당신 말대로 하지. 곡물상을 찾아가서 혼세를 주선하도록 해. 지참금을 두툼하게 받아내야 하지만 색시가 적당하고 성사가 잘 되면 너무 많이 받지 않아도 돼. 토추엔은 이 말을 한 다음 그는 방으로 돌아가 잠든 아들 옆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그곳에 누워 잠든 어리고 잘생긴 아들을 어리기 때문에 보드라운 얼굴, 조용히 잠든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짙은 화장을 하고 피곤해하는 여자와 그녀의 두툼한 입술을 생각하자 그는 역겨움과 분노로 가슴이 메어 혼자 중얼거리며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가 앉아 있으려니까 오란이 들어와서 아들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의 살갗에 투명한 땀이 맺힌 것을 보고 더운 물에 식초를 타가지고 와 큰 집에서 도련님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을 때 씻어주곤 했듯이 그 물로 차근차근 땀을 닦아냈다. 그리고 물로 씻어줘도 취해서 그냥 잠을 자는 섬세하고 어린애 같은 얼굴을 보고 왕눈이 몸을 일으켜 분노한 상태로 작은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가 그가 아버지의 동생이란 사실도 잊어버린 채 이 남자는 자신의 훌륭한 아들을 망쳐놓고 게으르고 건방진 젊은이의 아버지라는 사실만 의식하며 안으로 들어가서 소리를 질렀다. 이제 보니 난 배은망덕한 뱀들을 한 무리나 집에서 키우고 있는 셈이었군요. 드디어 난 뱀들한테 물리기까지 했어요. 할 일도 없었기 때문에 한낮까지 자리에서 일어나는 적이 없었던 작은아버지가 식탁 위로 몸을 수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다가 그 말을 듣고는 한가하게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자 왕눈이 반쯤 볼멘 소리로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지 얘기했지만 작은아버지는 웃기만 하고 말했다. 아니 그럼 뭐 아이가 어른이 되는 걸 막을 수 있단 말이냐? 그리고 길바닥에서 헤매는 암캐에게 젊은 개가 접근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겠어? 이 웃음소리를 듣자 왕눈은 전에 작은아버지가 땅을 팔라고 그에게 강요했던 일과 렌하를 위해서 토추엔이 사온 비싼 음식들을 먹어치우는 작은 어머니와 그들 세 식구가 이 집에서 살며 먹고 마시고 게으름만 피우는 것과 이제는 작은 아버지의 아들이 자신의 훌륭한 아들에게 못된 것을 가르치는 등 작은 아버지 때문에 그가 참아야 했던 온갖 일들이 한꺼번에 머리에 떠올라 이빨로 입술을 깨물고 말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느 누구에도 밥을 먹여줄 쌀이 없어요. 더구나 게으름만 피우면서 고마울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느니 차라리 집을 불질러 태워버리고 싶은 심정이 작은아버지하고 식구들은 모두 내 집에서 나가세요. 하지만 작은아버지는 그대로 자리에 앉아 이 그릇 저 그릇 식사를 계속했다. 왕눈은 피가 터져 나올 듯한 심정으로 서 있다가 그의 말을 작은아버지가 전혀 들은 채조차 하지 않자 팔을 치켜들고 앞으로 나섰다. 그랬더니 자기가 시선을 돌리면서 말했다. 아니 뭐 내쫓고 싶으면 내쫓아봐. 그리고 영문을 몰라서 왕눈이 그러니까 뭡니까? 뭐냐고요? 라고 말을 더듬으며 어물어물하고 있으려니까 작은아버지가 저고리를 둘치더니 안감에 붙인 것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러자 옷 속에 붉은 털로 만든 가짜 수염과 붉은 헝겊끈을 보고 왕눈은 뻣뻣하게 굳어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그것들을 멍하니 쳐다보던 왕눈은 분노가 어느새 사라지고 기운이 순식간에 빠져 벌벌 떨었다. 붉은 수염과 붉은 끈은 북서쪽 지방에 살면서 노략질을 일삼는 도적들의 표시요 상징이었는데 이 도적들은 많은 집에 불을 지르고 많은 여자들을 납치하고 선량한 농부들을
그들이 집 문간에다 밧줄로 묶어놓곤 했다. 이튿날 사람들이 가서 보면 살아있는 경우에는 미쳐서 헛소리를 하거나 죽은 경우에는 불고기처럼 파삭파삭 타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왕농은 튀어나올 정도로 희둥그레진 눈으로 멍하니 쳐다보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몸을 돌려 방에서 나갔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던 그는 작은아버지가 다시 밥그릇으로 몸을 수그리며 나지막이 웃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왕룡은 여태까지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작은아버지는 늘 그렇듯이 옷을 아무렇게나 걸치고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듬성듬성한 머리에 허연 수염이 난 얼굴로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변함없이 드나들었고, 왕룡은 그를 보기만 하면 식은땀이 났지만 작은아버지가 그에게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겁이 나서 공손한 말 이외에는 감히 아무 말도 못했다. 그가 부유하게 살아온 최근의 여러 해 동안 특히 수확이 없거나 아주 조금밖에 거두어들인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식들과 굶주리던 무렵에도 비록 두려워서 밤이 되면 자주 문의 빗장을 단단히 잠그기는 했어도 도둑대가 한 번도 그의 집이나 땅을 덮친 적이 없었다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가 사랑에 빠지던 여름이 올 때까지 그는 옷도 허름하게 입고 부유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었으며 마을 사람들에게서 노략질 얘기를 들으면 집으로 와서 불안하게 잠을 잤으며 밤에는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지 귀를 기울이고는 했다. 하지만 도둑들은 단 한 번도 그의 집으로 오지 않았고 그는 점점 조심성이 없어져 대담해졌고 자기는 하늘의 보호를 받으며 행운을 타고난 남자라고 믿었고 신령들이 없다 하더라도 그만하면 잘 살아나가는 터여서 신들에게 향도 피우지 않고 모든 면에서 점점 부지했고 자신의 일과 땅 이외에는 어디에도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불현듯 그는 왜 그가 안전했으며 작은아버지 식구로 먹여 살리는 동안 왜 자기가 항상 안전했는지를 깨달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는 식은땀이 온몸에서 흘렀고 작은아버지 품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를 감히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다. 그리고 작은아버지에게 그는 더 이상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작은 어머니에게는 억지로나마 비위를 맞추었다. 안채에 들어가서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여기 용돈도 좀 드리겠어요. 그리고 울화가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르기는 했어도 작은아버지 아들에게는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젊은 남자는 놀기도 해야 하니까 내가 돈 좀 주지. 하지만 왕룡은 자신의 아들은 잘 감시하였다. 아무리 아들이 화를 내며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기분이 나쁘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다른 이유 없이 동생들의 뺨을 때리곤 했어도 해가 진 다음에는 외출을 시키지 않았다. 이렇듯 왕룡은 걱정거리들 속에서 살아갔다. 처음에 왕룡은 그에게 밀어닥친 온갖 걱정거리들을 생각하느라고 일도 할 수가 없었고 그는 이런저런 걱정을 하다가 작은아버지를 고발하고 나는 도적들이 들지 못하게 날마다 밤이면 큰 대문을 잠그는 읍내 성벽 안으로 거처로 옮기면 될 거야 라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러면 날마다 밭으로 일을 하러 나와야 하는데 비록 그의 땅이라고는 해도 무방비 상태에서 일을 하는 동안 그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하는 걱정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뿐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읍내에 갇혀서 읍내에 있는 집에서만 살 수 있겠는가. 그는 땅과 떨어지면 곧 죽을 것만 같았다. 더구나 틀림없이 언젠가는 흉년이 닥칠 텐데 큰 집이 몰락했을 때처럼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읍내라고 해도 도둑들로부터 무시하지는 못할 터였다. 그리고 물론 그는 읍내로 들어가 부사가 있는 가명으로 찾아가 우리 아버지가 붉은 수염 들고 한패입니다 라고 일러 바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만일 그랬다가는 누가 그의 말을 믿겠으며 자신의 아버지 동생에 관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을 누가 믿겠는가. 작은아버지가 혼이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도리에 어긋난 짓을 했다고 왕룡이 매를 맞을 확률이 더 높았고 혹시 도적들이 그 얘기를 들었다가는 복수를 하느라고 그를 죽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결국 그는 죽을까봐 겁이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리라. 그러다가 그것만으로도 걱정거리가 모자란다는 듯 토치엔이 공문상을 만나고 돌아와서 비록 약혼까지는 성사가 잘 되었지만 딸이 겨우 14살밖에 안 되었으니 결혼을 시키기에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3년은 더 기다려야 하니까 약혼소를 주고받는 이상은 지금 당장 아무것도 승낙할 용의가 없다는 얘기를 전했다.
왕릉은 열흘 중에 이틀은 서당에 가지 않는 아들의 분노와 게으름과 처량한 표정을 3년이나 더 참아내야 한다는 사실이 기가 막혀서 그날 저녁 식사를 하다가 오란에게 소리쳤다. 그래, 난 이런 꼴을 3년이나 더 겪고 싶진 않으니까 우리 다른 아이들이 가능한 빨리 약혼시켜야 되겠어. 그것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고 그들이 같이 살고 싶어 하자마자 당장 결혼시켜버려야 되겠어. 그리고 이튿날 아침 밤새도록 별로 잠을 자지 못한 그는 두루마기를 벗어 던지고 신발도 내던지고는 집안에서 일이 잘 안 돌아가 너무 속이 상할 때는 늘 그렇듯이 괭이를 들고 밭으로 나갔는데 손가락으로 헝겊 끈을 비틀고 펴면서 큰딸이 미소를 짓고 앉아있는 바깥 마당을 지나가며 투덜거렸다. 그래, 저 불쌍한 바보년이 다른 모든 사람들 모두 갖춘 것보다 더 많은 위안을 나한테 가져다 준다니까. 그리고 그는 날마다 여러 달 동안 그의 땅으로 나갔다. 그러자 훌륭한 대지가 또다시 상처를 아물게 해서 태양에 그를 비춰 고통을 쫓아버리고 여름에 훈훈한 바람이 그를 평화로 감싸주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봉착한 걱정거리들을 상기시키는 끊임없는 생각의 뿌리까지도 치료해 주려는 듯 어느 날 남쪽으로부터 작은 구름 한 조각이 흘러왔다. 그것은 처음에 지평선 위에 엷고 자그마한 안개처럼 걸려 있었지만 바람을 타고 흐르는 구름처럼 이리저리 날아가지를 않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는 공중에 부채처럼 펼쳐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지켜보고 그 구름 얘기를 했다. 그들이 두려워하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메뚜기 떼가 남쪽으로부터 날아와 들에 심어놓은 곡식들을 먹어치우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왕릉도 역시 그곳에 서서 지켜보았다. 그들이 멍하니 쳐다보는 사이에 마침내 무엇이 바람에 날려 그들의 발치에 떨어졌다. 한 사람이 황급히 허리를 굽혀 그것을 주워보니 뒤에 떼를 지어 몰려오는 살아있는 메뚜기들보다 훨씬 가벼운 죽은 메뚜기였다. 그러자 왕릉은 그를 괴롭히던 모든 골칫거리를 잊어버렸다. 여자들과 아들들과 작은아버지, 그들 모두를 왕릉은 잊어버렸고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 사이로 뛰어다니며 소리를 질러댔다. 이제는 우리의 훌륭한 땅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의 이 적들과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예 희망이 없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아니요, 무슨 수를 쓰려고 해도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에는 어쩌면 굶어 죽어야 한다고 하늘이 명령했으니 결국 우리는 굶주려야 한다는 것을 많이 알면서 왜 하늘에 대해서 맞서 싸우려고 힘을 낭비합니까? 그리고 여자들은 작은 사당에 있는 지신들 앞에다 피울 향을 사러 울면서 읍내로 나갔고 어떤 사람들은 천신들을 모시는 읍내의 큰 사당에 찾아가서 하늘과 땅의 신령들에게 경배했다. 하지만 여전히 메뚜기들이 하늘로 펼쳐져 올라가며 땅을 뒤덮였다. 여러분들은 지금 밤의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밤지기 소풍입니다. 최유리님의 숲이라는 음악을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자 왕릉이 그의 일꾼들을 불렀다. 칭은 준비를 갖추고 그의 곁에 말없이 서 있었고 나이가 젊은 다른 농부들도 나와서 자신의 밭에서 어떤 부분들을 골라 스스로 불을 질러 거의 추수할 수 있을 만큼 염은 좋은 밀을 태워버렸고 널찍하게 수로를 파 우물에서 물을 흘려 내려보내기도 하며 잠도 자지 않고 이 일을 계속했다. 오란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었고 여자들은 그들 집안의 남자들에게 음식을 날라다 주었으며 남자들은 짐승이 그렇듯 들판에 선 채로 음식을 그냥 삼켰고 밤낮으로 일했다. 그러자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공중에는 서로 부딪히는 수많은 날개들이 단조롭고 시끄럽게 울리는 소음으로 가득했다. 이 밭은 말짱하게 남겨두고 그냥 날아가더라도 저 밭에는 마구 몰려들어 겨울처럼 황량하게 만들며 모두 먹어치우다 떨어져 죽었다. 사람들이 한숨을 짓고 하늘의 뜻이 그러하니까 라고 말했지만 왕릉은 경노해서 메뚜기들을 후려치고 짓밟았으며 그의 일꾼들이 도리깨를 휘둘러 때리니까 메뚜기들은 붙여놓은 불길 속으로 떨어지거나 사람들이 파놓은 수로의 물 위로 죽어 떨어져 둥둥 떠내려 갔다. 수백만 마리의 메뚜기가 죽었지만
그 숫자는 남은 메뚜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렇기는 해도 왕룡이 버린 그 모든 투쟁이 그에게 가져다 준 보답은 이것이었다. 그의 가장 좋은 밭들이 무사히 남았고 구름이 지나가고 그들이 쉴 수 있게 되었을 때는 그가 수확할 밀이 아직 남아 있었으며 못자리들도 무사해서 그는 만족했다. 그런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메뚜기를 구워 먹었지만 그의 땅의 메뚜기가 저지른 짓 때문에 더러운 것이라고 여기며 왕룡 자신은 먹지 않았다. 그러나 오라는 메뚜기를 기름에 튀겨 일꾼들이 아삭아삭 씹어먹고 그 커다란 눈이 무서워서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찢어 맛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왕룡 자신은 먹을 생각이 없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메뚜기들은 그에게 이런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한 일주일 동안 그는 자신의 땅 이외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고 걱정거리와 두려움으로부터 치료되어 차분하게 자신을 타일렀다. 그렇지, 누구에게나 걱정거리들은 있게 마련이야. 나는 내 걱정거리 지닌 삶에 힘 잘하는 대로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작은 아버지는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돌아가실 거고 아들도 3년을 기다려야 한다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죽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그는 밀을 거두었고 비가 내렸고 물을 댄 논에 모내기를 하자 다시 여름이 왔다. 집안의 평화가 찾아왔노라고 자신을 안심시킨 다음 어느 날 왕룡이 점심때 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마다들이 그에게 와서 말했다. 아버지, 저를 정말 학자로 만들고 싶다면 말씀드리겠는데 읍내의 그 늙은 훈장은 저한테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요. 왕룡은 부엌의 솥에서 끓는 물 한 대야를 퍼 물로 적셔 꼭 짜서 김이 무럭무럭 나는 수건을 얼굴에 대고 말했다. 그럼 뭐 어쩌겠다는 거야? 아들이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다. 글쎄 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부에 있는 도시로 가서 큰 학교에 들어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왕룡은 수건으로 눈과 귀를 문질러 얼굴에서 김이 무럭무럭 피어오른 채로 들에서 한 일 때문에 몸이 뻐근해서 신경질적으로 아들에게 대답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대먹자는 수작이야. 넌 갈 수 없어. 못 간다면 못 가는 거니까 나한테 따지고 덤비지 마. 이 지방에서 그만큼 배워도 그냥 돼. 그리고 그는 다시 수건을 담갔다가 꼭 짰다. 하지만 젊은이는 그대로 서서 증오하는 눈으로 아버지를 노려보며 뭐라고 투덜거렸고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화가 난 왕룡이 아들에게 고함쳤다. 할 말 있으면 똑똑히 말해. 그러자 젊은이는 아버지의 고함에 왈칵 화가 나서 말했다. 그래요. 전 남쪽으로 가기로 결심했으니까 남쪽으로 가겠어요. 이 거지 같은 집에서 살면서 어린아이처럼 감시나 받고 마을보다 나을 곳도 없는 이 작은 읍내에서 썩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다른 곳으로 진출해서 견문도 넓히고 뭔가 배울 거예요. 왕룡은 아들을 쳐다보고 자기 자신을 둘러보았는데 아들은 여름 더위를 피하도록 얇고 시원한 은회색 아마포로 만든 길고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서 있었다. 그의 입술 위에는 처음으로 어른의 수염이 거뭇거뭇했고 그의 피부는 매끄럽고 황금빛이었으며 기다란 소매로 덮인 두 손은 여자처럼 곱고 부드러웠다. 그러고 나서 왕룡은 자신을 살펴보았는데 왕룡 자신은 몸짓이 크고 흑특성인데다 무릎과 허리춤을 동여맨 푸른 무명으로 만든 바지만 걸치고 상반신은 벌거벗었으며 누가 보면 아버지라기보다는 아들의 종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리고 이 생각을 하니 그는 젊은이의 훤칠하고 말끔한 인상을 경멸하게 되었고 은근히 화가 나서 냉정하게 고함을 질렀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널 여자로 잘못 볼지도 모르니까 그렇다면 너도 들러나가 이 좋은 흙을 몸에 좀 묻히고 네가 먹는 밥값을 하기 위해 일도 좀 하려무나? 그리고 왕룡은 아들이 글을 쓰는 솜씨와 책에 관한 총명함을 전에는 자랑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는 아들의 깨끗함이 화를 돋웠기 때문에 분통이 터져 맨발을 구르고 서성거리면서 지저분하게 흙 바닥에다 침을 뱉었다. 그리고 아들은 증오에 가득 차서 그를 노려보며 서 있었지만 왕룡은 아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어쨌든 그날 밤 왕룡이 안채로 들어가서 토추엔이 부채질을 해주는 동안 침대 요 위에 누워있던 렌하 옆에 앉으니까 렌하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그냥 하고 싶은 얘기처럼 한가하게 왕룡한테 말했다. 당신 큰아들이 상사병에 걸려 멀리 떠나고 싶어 죽겠는 모양이죠? 그러자 아들에 대한 분노가 생각나서 왕룡이
날카롭게 말했다. 그래, 근데 그게 당신하고 뭔 관계가 있지? 난 그 애가 그 나이에 이런 방에 드날 들고 하는 거 그냥 내버려 두진 않겠어. 하지만 레나가 서둘러 대답했다. 아니에요. 그 말 한 거 토치엔이에요. 그러자 토치엔은 서둘러 말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뭐 그렇게 멋진 청년이 멀거니 그리워만 지내기에는 너무 커버렸잖아요. 이 말에 왕눈은 공연히 자극을 받아 아들에 대한 노여움만 생각하며 말했다. 아니야, 그 애는 보내줄 수 없어. 난 돈을 어리석게 쓰진 않을 생각이야.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으며 레나는 어떤 노여움 때문에 그의 비위가 틀려 있음을 눈치채고 토치엔을 내보낸 다음 그의 신경질에 혼자만 시달렸다. 그러고는 여러 달 동안 아무 얘기도 없었다. 아들은 갑자기 다시 만족한 듯 싶었지만 더 이상 서당에 다니려고 하지 않았고 아들의 나이가 거의 18이 다 되었고 뼈대가 어머니만큼이나 굵어졌기 때문에 왕눈은 모두 용납하기로 했으며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면 아들이 그의 방에서 글을 읽고 있었으므로 흐뭇한 마음이 들어 속으로 생각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젊기 때문인데 그 애는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몰라. 기껏해 3년만 기다리면 되잖아. 돈을 더 내놓는다면 2년이 될지도 모르고 은하를 충분히만 내놓는다면 1년으로 줄어들 수도 있겠지. 추수가 끝나고 겨울 밀을 심고 콩을 캐고 나면 언제든 나를 잡아 그 문제를 꼭 처리해야 되겠어. 그리고는 메뚜기들이 먹어치우고 남은 수확도 그만하면 풍작이었고 레나 여인에게 들어갔던 은화도 또다시 찾았기 때문에 왕눈은 아들을 잊어버렸다. 그에게는 다시금 금과 은이 귀중해졌으며 때때로 그는 여자 하나 때문에 그렇게 돈을 마구 써버렸던 자신에 대해서 은근히 놀라기도 했다.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심하지는 않지만 아직도 때로는 그의 마음속에서 그녀가 달콤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는 했다. 그러나 왕눈은 아무리 몸짓이 자그마하더라도 별로 젊은 나이가 아니라는 작은 어머니의 말이 옳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녀는 또한 그에게 아이를 하나도 낳아주지 못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들, 딸들이 있었으므로 아이를 못 낳는 것쯤은 전혀 개의치 않았고 그녀가 제공하는 쾌락을 위해서만이라도 레나를 곁에 둘 이유가 충분했다. 레나로 말할 것 같으면 그녀는 나이를 먹으면서 살이 통통하게 불어 더욱 사랑스러워졌는데 전에는 자그마하고 갸름한 얼굴의 윤곽을 너무나 날카롭게 하고 관자놀이가 너무 푹 꺼지게 만들어 놓은 새처럼 나약한 모습이 결함이라면 결함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녀를 위해 토치엔이 요리해주는 음식을 먹고 한 남자만 상대하면서 한가하게 살다 보니 그녀는 몸이 보드랍고 토실토실해졌고 얼굴도 살이 제대로 붓고 관자놀이도 매끄러워져서 눈이 크고 입이 작은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통통하고 귀여운 고양이 같은 모습이 되었다. 그녀는 잠을 자고 먹으면서 이렇듯 보드랍고 매끄러운 살이 붙었다. 비록 이제는 더 이상 연꽃 봉오리라고는 할 수 없었어도 그녀는 꽃이 만발한 시기를 지난 것도 아니었으며 젊지는 않다 해도 늙어 보이지도 않았고 젊음과 늙음이 다 같이 그녀에게서 멀었다. 다시 생활이 평온해지고 아들의 마음이 가라앉자 왕눈도 역시 만족해야겠지만 어느 날 밤 늦은 시간에 홀로 앉아 팔게 될 옥수수가 얼마나 되고 쌀은 얼마나 되는지 손가락으로 계산을 하고 있으려니까 오란이 살그머니 방으로 들어왔다. 이 여자는 새머리 흐르는 사이에 호리호리하게 야유어 바위 같은 얼굴의 골격이 우뚝 드러나고 두 눈이 푹 꺼졌다. 어쩌다가 건강이 어떠냐고 누가 물어보면 그녀는 이 말밖에 하지 않았다. 뱃속에서 불이 치밀어요. 지난 석 달 동안 그녀는 배는 아기를 가졌을 때처럼 크게 불렀지만 임신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동틀녘에 일어나 해야 할 일을 했고 왕룡은 그녀를 식탁이나 의자나 마당에 나무 한 그루 정도만 생각했고 머리를 떨군 소나 식사를 안 하려는 돼지에게 보이는 만큼도 관심을 기울여 그녀를 살펴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홀로 일했고 왕룡의 작은아버지의 아내와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이상의 이 얘기는 하지 않았으며 토치엔하고도 전혀 말을 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오라는 안채에 들어갔던 적이 없었고 드문 일이기는 했지만 어쩌다가 레나가 안채 마당을 벗어나 집안에서 잠깐 산책을 하는 경우에도 오라는 누가 그녀의 방으로 들어가서 그 여자가 갔어요 라고 알려줄 때까지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요리를 하거나 단단히 얼음이 얼어붙은 겨울에도 웅덩이에 가서 빨래를 했다. 그러나 왕농은 이런 말을 할 생각조차 못했다. 이봐, 나한테는 은하가 남아도니까 하인이나 계집종을 좀 두지 그래? 그는 밭일을 하고 돼지들과 나귀들과 소들을 돌보게 하기 위해 일꾼들을 고용했고, 여름에 강물이 범람할 때는 물에서 기르는 오리들과 거위들을 돌보게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고용하기는 하면서도 아내를 위해 종을 들여야 할 필요성은 전혀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오늘 저녁 그가 백납 촛대에 빨간 양초들만 켜놓고 홀로 앉아 있을 때 그녀가 왕농 앞에 서서 이리저리 시선을 피하다가 마침내 말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자 놀라서 그녀를 멍하니 쳐다보고 왕농이 대답했다. 그럼 어서 얘기해. 그리고 그는 물끄러미 아내를 쳐다보았다. 움푹하게 그늘이 친 그녀의 얼굴을 보고 그는 또다시 오란에게서 아름다움이 얼마나 결여되어 있으며 얼마나 오랫동안 그가 그녀에 대해서 욕망을 느끼지 못했는가 하는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러자 그녀가 나지막하고 거센 목소리로 말했다. 저 마지가 자주 안채에 드나들어요. 당신이 집에 없을 때요. 그런데 왕농은 이렇게 그녀가 속삭여 하는 얘기가 처음에 무슨 말인지 납득이 가지 않아서 입을 딱 벌린 채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다. 뭐라고 그랬지? 그녀가 말없이 아들의 방을 손으로 가리키곤 두툼하고 메마른 입을 안채의 문 쪽으로 삐죽 내밀었다. 하지만 왕농은 믿어지지가 않아서 화가 치밀어 오른 표정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당신 꿈꾸고 있는 거 아니야? 그가 마침내 말했다. 이 얘기에 그녀는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고는 마음이 안 내켜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언제 예고 없이 저기 불쑥 집으로 돌아와 보세요. 나갔다가. 그리고 또다시 침묵을 지킨 다음에 난방이라도 괜찮으니까 그 애를 어디로 멀리 보내는 것이 좋겠어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식탁으로 가서 왕농의 찻잔을 집어 들고 만져보더니 식은 차를 벽돌 바닥에 쏟고는 따끈한 주전자에 차를 따라 잔을 다시 채우고 나서 들어올 때나 마찬가지로 조용히 나갔고 입이 딱 벌어진 왕농만 혼자 남게 되었다. 그래, 이 여자가 아무래도 질투를 하는 모양이야. 왕농은 속으로 생각했다. 맞았어. 그러니까 아들도 마음이 가라앉아 날마다 그의 방에서 글을 읽으니까 왕농은 공연히 이런 문제로 속을 썩이지는 않겠다고 생각하며 웃으며 몸을 일으켜 자질구레한 것들은 여자들이나 걱정하라고 내버려 둬야 되겠다며 웃어버렸다. 하지만 그날 밤 레나가 같이 지내려고 그가 침대로 들어가 그녀에게로 몸을 돌렸더니 레나가 불평을 늘어놓고 짜증을 부리며 그를 밀어냈다. 날씨가 더 당신 몸에서 악취가 나니까 나하고 자리를 같이 하고 오기 전에 좀 씻고 오라고요. 그녀가 일어나 앉더니 신경질을 부리며 얼굴에서 머리를 뒤로 쓸어내고는 왕농이 그녀를 끌어당기려고 하자 어깨를 추석이며 그의 유혹하는 손길에 응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가만히 누워 요즘에는 밤에 여러 차례나 그녀가 마지못해 응해주었다는 사실이 생각났다. 전에는 그것이 여자의 변덕스러운 기분 때문이었고 늦여름의 후덥지근한 공기에 답답해졌기 때문이라고 믿었었지만 이제는 불현듯 오란의 얘기가 생각나서 왈칵 몸을 일으키고 말했다. 좋아, 난 목을 자른다고 해도 관심이 없으니까 혼자 잘 거라고. 그는 방에서 뛰쳐나와 가운데 방으로 들어가서 의자 2개를 나란히 놓고 그 위에 누웠다. 하지만 잠이 오지를 않아서 그는 몸을 일으켜 대문 밖으로 나섰고 집의 담 옆에 있는 대나무 숲을 거닐며 뜨겁게 달아오른 피부에 닿는 서늘한 밤바람을 느꼈는데 그 바람은 다가오는 가을의 시원함을 머금고 있었다. 그러자 로엔하는 아들이 멀리 떠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녀가 알아냈을까 하는 의혹이 문득 떠올랐다. 그리고 그는 최근에 아들이 멀리 떠나겠다는 소리를 하지 않고 만족해하며 지낸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이들이 왜 만족하게 됐을까? 왕농은 격노해서 자신에게 다짐했다. 내 2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어. 그리고 그는 그의 땅 위에 깔린 안개 속에서 벌겋게 날이 밝아오르는 것을 보았다.
동이터 들판의 언저리에 태양의 황금빛 테두리를 둘러놓은 다음에 그는 집으로 들어가 아침을 먹고는 추수와 모내기를 할 무렵이면 늘 그렇듯이 일꾼들을 감독하러 나갔다. 그는 여기저기 그의 땅을 돌아다니다가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쳤다. 나 이제는 읍내의 해자 옆에 있는 밭에 가봐야 하니까 오늘은 일찍 못 돌아올 것 같아. 그리고 그는 읍내로 향했다. 하지만 반쯤 가다가 작은 사당이 있는 곳까지 다다랐을 때 그는 길가에 풀이 자라는 작은 언덕 같은 잊혀진 옛 무덤에 앉아 풀을 뜯어 손가락에 끼고 비틀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작은 신상들이 그를 마주 쳐다보았고 그는 지신들이 그를 노려보는 눈초리에 자신이 그 신령들을 전에는 무척 두려워했지만 부유해지고 나니까 지신들이 전혀 필요가 없어서 별로 거들떠보지도 않았구나 하고 건성으로 생각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런 질문이 자꾸만 되풀이되었다. 돌아가야 되나? 그러다가 불현듯 그는 어젯밤에 레나가 자기를 밀어놨다는 사실이 기억났고 그동안 그녀를 위해서 그가 했던 모든 것이 분하게 생각되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 난 그 여자가 찻집에서 여러 해 동안 더 버틸 수가 없으려는 걸 알았고 내 집에 와서 그 여자는 잘 먹고 비싼 옷을 입으며 살아온 거야. 그리고 화가 난 김에 그는 몸을 일으켜 다른 길로 성큼성큼 돌아서 몰래 그의 집으로 들어가 안채로 들어가는 문에 걸린 휘장 앞에 섰다. 그리고 귀를 기울인 그는 웅얼거린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아들의 목소리였다. 만사가 잘 풀려나가서 부유해지고 사람들이 그를 부자라고 부르게 되었을 젊었을 때 시골 사람다운 소심한 태도를 떨쳐버리고 읍내에조차도 떳떳한 사람이 되어 자제구레하고 갑작스러운 노여움 따위는 자제할 줄 알 만큼 성숙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왕룡의 마음속에 치밀어 오른 분노는 여태까지 그가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심한 분노였다. 그리고 이 분노는 사랑하는 여자를 빼앗아가는 남자에 대한 다른 남자의 분노였고 그 남자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한 왕룡은 구역질로 속이 뒤집혔다. 그러자 그는 이를 악물고 바깥으로 나가 숲에서 가느다라고 휘청거리는 대나무를 하나 골라서 단단하고 가느다란 작은 가지들만 한 무대기 꼭대기에 남겨놓고 장가지를 모조리 뜯어내고는 잎사귀들도 떼어놨다. 그리고 나서 그는 살그머니 안으로 들어가서 갑자기 휘장을 열어 젖혔고 그곳에는 마당에 서서 아들이 연못 가장자리에 조그마한 둥근 의자에 앉은 레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레나는 아침에 환한 곳에서 그녀가 입고 있는 것은 왕룡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복숭아 빛깔의 비단 저고리 차림이었다. 그들 두 사람은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여자는 경쾌하게 웃으며 머리를 돌린 채 곁눈질로 젊은이를 흘끗 쳐다보던 중이었고 그들은 왕룡의 발자국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들을 노려보고 서 있던 왕룡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고 입술이 말려 올라가며 이빨 사이로 울부짖는 소리가 났고 두 손은 대나무를 잔뜩 움켜쥐었다. 그래도 두 사람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고 토체인이 나와서 그를 보고 소리를 질러 그쪽을 쳐다보지 않았더라면 끝내 듣지 못했으리라. 그러자 왕룡이 달려가 아들에게 덤벼들어 후려치기 시작했는데 비록 아들이 그보다 키가 더 크기는 했어도 밭일을 한 데다 나이가 들어 튼튼해진 몸 때문에 힘이 훨씬 셌던 왕룡은 피가 줄줄 흘러내릴 때까지 아들을 마구 때렸다. 레나가 비명을 지르며 그의 팔을 잡아당기자 왕룡이 그녀를 떨쳐버렸고 그녀가 악착같이 계속해서 비명을 질러대자 그는 여자도 때렸고 그녀가 도망칠 때까지 마구 두들겨 팼으며 젊은 아들도 땅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찢어진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릴 때까지 때렸다. 그러다 숨을 시근거리며 왕룡의 매질을 멈추었고 몸이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을 마구 흘리며 그는 병이 난 것처럼 기운이 빠졌다. 그는 대나무를 던져 숨을 헐떡이며 아들에게 나지막히 말했다. 이제 네 방으로 가서 죽고 싶지 않으면 내가 너를 처분할 때까지 기어나올 생각도 하지 마. 그리고 아들은 아무 말도 없이 밖으로 나갔다. 왕룡은 레나가 앉았던 둥근 의자에 앉아서 머리를 두 손에 파묻고는 두 눈을 감은 채로 거세게 숨을 몰아쉬었다.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오지 않았고 이렇게 그는 마음이 진정되고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앉아 있었다. 그러더니 그는 피곤한 몸을 일으켜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엎드려 큰 소리로 흐느껴 우는 레나에게 가서 그녀를 돌려 뒤집어 눕히고 그를 올려다보면서 흐느끼는 그녀의 얼굴에는 매를 맞아 시퍼런 자국이 부어 올라 있었다.
그리고 그는 무척 슬퍼하며 그녀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당신 영혼이 그 짓을 하고 싶어서 내 자식들한테까지 해야겠다는 말이겠군. 그렇지? 이 말에 그녀는 더 큰 소리로 울며 불평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젊은이가 외로우니까 찾아왔을 뿐이고 마당에서 당신이 보았을 때보다 내 침대에 더 가까이 왔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토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더니 그녀는 겁에 질리고 가련한 모습으로 쳐다보며 그의 손을 잡아 그녀 뺨에 생긴 채찍 자국으로 가져가더니 우는 소리를 냈다. 당신의 레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그리고 전 당신 이외에는 이 세상 남자라고는 아무도 없어요. 비록 당신의 아들이라고 해도 비록 당신의 외아들이라고 해도 그것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맑은 눈이 글썽거리는 예쁜 눈으로 그녀가 그를 올려다보았다. 이 여자의 아름다움은 그가 바랄 수 있는 이상이었으며 사랑해선 안 될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농은 괴로워서 신음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게 되면 견디지 못할 듯 싶었고 그것을 절대로 알고 싶지 않았으며 차라리 모르는 편이 더 좋았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신음소리를 내고 밖으로 나갔다. 그는 아들의 방을 지나갈 때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바깥에서 소리쳐 지시했다. 좋다. 이제는 네 물건들 모두 갯자에 꾸려놓고 내일 남방으로 가서 무슨 짓이든 마음대로 해라. 내가 너를 데리러 사람을 보낼 때까지 절대로 집으로 돌아오지 마. 그리고 왕농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곧장 방으로 가서 보니 오란이 그의 옷을 가지고 앉아 바느질을 하던 중이었다. 그가 지나가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매질을 하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텐데도 그런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한낮에 해가 높이 뜬 들판으로 나가 하루 종일 일했다. 맏아들이 떠나고 나니까 왕농은 집안에서 무슨 불안에 과도한 부담을 몰아낸 것 같아서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아들이 떠난 것은 잘된 일이며 다른 곳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때맞춰 씨를 뿌리고 거두어들여야 하는 땅과 자신의 걱정거리들이 많아 맏아들 이외에는 별로 다른 아이들은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았으므로 이제는 다른 아이들도 돌봐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둘째 아들도 일찌감치 서당을 그만다니게 했고 형이 그랬듯이 어느새 젊으면 난폭함에 휘말려 집안의 말썽거리가 되기 전에 장사나 가르쳐야 되겠다고 작정했다. 그런데 왕농의 둘째 아들은 한 집안의 형제이면서도 형과 그렇게 다를 수가 없었다. 형이 어머니를 닮아 북부 남자답게 키가 크고 뼈대가 굵고 얼굴이 불그레한 반면에 이 둘째 아들은 키도 작고 가냘프고 노란 피부에 왕농에게 그의 아버지를 연상시킬 만큼 교활하고 날카롭고 장난기가 있으며 그럴 만한 순간이 닥치면 당장에 아기를 품게 되는 표정이 그의 눈 어디엔가 숨어 있었다. 그래서 왕농이 말했다. 그래, 이 아이는 훌륭한 상인이 될 테니까 서당을 그만 다니게 하고 곡물상이 될 수 있을지 훈련을 시켜봐야겠어. 곡물시장에 아들을 두면 편리한 노릇이 내가 그곳에 수확한 곡물을 내다 팔면 아들이 저를 보면 내가 유리한 쪽으로 약간 기울게 할 수도 있을 테니까 말이지. 그래서 어느 날 그가 토치엔에게 말했다. 이제 내 맏아들과 약혼한 집 아버지를 찾아가서 내가 의논할 문제가 있다고 전해. 그리고 그의 피와 내 피가 한데 섞여야 할 처지이니까 어쨌든 우린 술을 한 잔 같이 해야겠어. 토치엔이 찾아갔다가 돌아와서 말했다. 당신이 원하면 언제라도 만나겠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오늘 점심 때 당신 술을 마시러 오셔도 좋고 원하신다면 그분이 대신 이곳으로 와도 좋답니다. 하지만 왕농은 번거롭게 준비를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읍내 상인이 그의 집으로 찾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몸을 씻고 비단 윗옷을 걸친 다음 들판을 가로질러 읍내로 향했다. 그는 우선 토치엔을 가르쳐 준 대로 돌다리 거리로 가서 류의 이름이 박힌 대문 앞에 이르러 걸음을 멈췄다. 그가 이름을 읽을 수야 없었지만 그는 다리의 오른쪽으로 두 번째 문이라기에 그 대문이라고 짐작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문패의 글씨가 류라고 알려주었다. 왕농은 손바닥으로 평범하게 나무로 만든 점잖은 대문을 두드렸다. 문이 당장 열리더니 젖은 손을 앞치마에다 씻으며 계집종이 나타나 누구냐고 물었다. 그가 이름을 대자 빤히 쳐다본 다음에 남자들이 기거하는 사랑채로 안내하며 어느 방으로 들어가 앉아 있으라고 얘기하고는 그가 이 집의 딸과 약혼한 남자의 아버지임을 알아서인지 다시 빤히 쳐다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주인을 부르러
나갔다. 왕룡이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펴보고는 몸을 일으켜 문간의 휘장이 무슨 천으로 만들어졌는지 만져보고 수수한 탁자의 나무를 살펴보고는 이 집이 잘 살기는 해도 굉장한 부자는 아니라는 증거에 기분이 좋아졌다. 그는 며느리가 부잣집 출신이어서 건방지고 말도 잘 안 듣고 옷과 음식을 이것저것 까다롭게 요구하고 아들과 부모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왕룡은 다시 자리에 앉아 기다렸다. 갑자기 묵직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는 건강하고 나이가 든 남자가 들어섰다. 왕룡이 몸을 일으켜 절을 했으며 두 사람 모두 절을 하고 슬그머니 상대방을 살펴보았다. 그들은 서로 마음에 들었고 지체와 부유함을 지닌 사람이어서 서로 상대방을 존경했다. 그러고는 자리에 앉아 그들은 계집종이 따라준 따끈한 술을 마시며 곡식과 물가와 수확이 좋으면 금년의 곡물 가격이 어떻게 되겠냐는 등 천천히 이런저런한 잡담을 했다. 그리고 마침내 왕룡이 말했다. 자, 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찾아왔는데 당신이 싫다면 우린 다른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훌륭한 당신 가게의 심부름꾼이 하나 필요하시다면 저한테 둘째 아들이 있는데 똑똑한 아이죠. 하지만 그런 사람이 필요 없다면 우리 다른 얘기는 하죠. 그러자 무척 즐거운 기분으로 상인이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마침 저는 똑똑하고 젊은 남자가 하나 필요했는데 글을 쓰고 읽을 줄 아는지 모르겠군요. 그러자 왕룡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제 아들은 둘 다 훌륭한 학자죠. 무슨 글자가 잘못되었으면 그들은 나무목 변인지 아니면 물수 변인지 서로 지적해 줄 수 있어요. 오호, 그거 잘 됐군요. 류가 말했다. 그럼 아무 때나 편한 대로 아드님들아 찾아오라고 그러시죠. 보수는 일을 배울 때까지 먹여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다가 한 해가 지나도 일을 잘하게 되면 매달 말에 은하 한 입을 주겠으며 3년이 지난 다음에는 3입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도제가 아닌 능력껏 자신의 사업을 개척해 나가야죠. 그리고 그 임금 이외에도 구매자나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받아낼 수가 있는데 만일 아드님이 능력이 있어 그런 수수료를 번다고 해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집안이 하나로 결합했으니 저는 아드님이 온다고 해도 당신한테 아무런 보증금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무척 기분이 좋아진 왕룡이 몸을 일으키더니 웃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는 친구가 되었는데 혹시 내 둘째 딸과 맺어줄 아들은 없나요? 그러자 잘 먹어 살이 오른 상인이 푸짐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직 약혼을 시키지 않은 10살 난 둘째 아들이 있는데 당신 딸은 몇 살이죠? 왕룡이 다시 웃으며 말했다. 다음 생일을 맞으면 10살이 될 텐데 꽃처럼 예쁜 아이랍니다. 그러자 두 남자 함께 웃었고 상인이 말했다. 우리 이중으로 밧줄을 묶을까요? 그리고 이 이상은 직접 의논해서는 안 될 일이었기에 왕룡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절을 하고 기분이 무척 좋아서 집을 나선 다음에 그는 그래도 좋겠구나 라고 자신에게 말했다. 집으로 돌아와서 어린 딸을 보니 그녀는 예쁜 아이였으며 우아하게 조금씩만 걸음을 옮기라고 어머니가 아이의 발을 잘 묶어놓았다. 하지만 이렇듯 찬찬히 딸을 살펴보던 왕룡은 그녀의 뺨에서 눈물 자국을 보았다. 혈색도 약간 창백했으며 눈에는 침울한 표정이 담겨 있어서 딸의 작은 손을 끌어당기며 말했다. 너 왜 울었니? 그러자 딸이 머리를 떨구고는 저고리에 단추를 매만지며 반쯤 중얼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가 내 발을 날마다 점점 더 꼭 재어서 밤에는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이에요. 헌데 난 네가 우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의아해하며 그가 말했다. 어머니가 울지 못하게 해서요. 딸이 덤덤하게 말했다. 아버지는 너무 상냥하고 마음이 약해서 아버지가 들으면 나를 그냥 내버려 두려고 할지 모른다고요. 묵지 않으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듯이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옛날 얘기를 암송하듯 아이가 덤덤하게 이 얘기를 했다. 오라니 아이의 어머니인 자기를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아이에게 얘기를 했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해진 왕룡이 재빨리 말했다. 글쎄 하긴 오늘 네 남편 감으로 멋진 남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혹시 토치엔이 성사를 시킬 수 있는지 보기로 하지. 그러자 아이가 미소를 짓고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듯 처녀티를 갑자기 내면서 머리를 떨고 왔다. 그리고 그날 저녁으로 왕룡은 안채로 들어가서 토치엔에게 말했다. 혹시 성사시킬 수 있는지 가서 알아봐. 하지만 그날 밤 그는 레나 곁에서 불안하게 잠을 잤으며
잠이 깨어 자신이 지나온 삶과 자신이 알았던 첫 여자인 오란을, 그의 곁에서 항상 충실한 종처럼 섬겨온 아내를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아이들에게서 들은 얘기를 생각했고, 아무리 우둔해 보여도 오란이 그의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슬펐다. 그 후 얼마 안 있다가 왕룡은 둘째 아들을 읍내로 내보냈고, 둘째 딸이 약혼서에 서명을 했으며 지참금도 합의로 보았고, 결혼식에 선물로 줄 옷과 보석도 결정했다. 그런 다음에 왕룡은 휴식을 취하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자, 이젠 내 아이들 문제가 모두 해결이 났다. 불쌍한 우리 바보 딸은 헝겊 조각이나 주물에 햇볕에 나가 앉아 있는 거 외에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막내 아들은 땅을 가꾸게 하려면 서당에 보내지 말고 붙잡아 둬야 되겠어. 집안에는 글을 읽는 자식이 둘만 있어도 넉넉하지. 그는 아들이 셋인데 하나는 학자이고 하나는 상인이고 하나는 농부라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그러자 그는 마음이 흡족해졌으며 아이들 생각은 더 이상 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하지만 그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간에 그에게 이 아이들을 낳아준 여자의 생각이 자꾸만 머리에 떠올랐다. 돼지 18화 어떠셨나요? 왕룡이 이제 오란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쓰기로 한 걸까요? 가을이 짙어지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내는 오늘의 18화 돼지였습니다. 끝곡으로는 검정치마의 Everything을 들으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